대학에서 평균 방정식 중에 하나인 열방정식으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방정식은 사실 열이라는 물리적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묘사하는 것에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있습니다. 입자의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에도 열 방정식의 원리가 녹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생달 모양의 열판이 있어요. 그 열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요? 열이 이동하겠죠? 열이 네. 퍼지는 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네. 처음에 이제 상태가 이렇게 초생달 모양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점점 퍼져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으로 묘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열이 네. 어떻게 확산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온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러니까 T로 그냥 한 번 미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U를 X로 두 번 미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 미분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확산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를 상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들을 우리가 x에 대해서 두 번씩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을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설명드린 이유가 우리가 실제로 열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퍼질까? 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얘는 열이 더 모여 있는 거고 얘는 열이 어떻게 보면 이미 퍼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열이 모여 있는 게 더 빨리 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속도로 따지면 네네,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화율과 이걸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싶은 거니까 네. 속도로 따지면은 이제 오른쪽이 더 빨리 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상미분 방정식이랑 관련 지어서 설명하면은 조금 더 쉬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0번째 구간,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는 온도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온도를 SI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I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 근데 T로 미분한 값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거고요. S0-S1은 제로랑 첫 번째 구간의 온도의 차이, S2 빼기 S1은 두 번째 구간이랑 첫 번째 구간의 온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왜 S1 마이너스 S0이 아니고 S0 마이너스 S1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되게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S0 마이너스 S1은 S0로부터 온 열의 양 정도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S2 마이너스 S1은 네. 두 번째 구간으로부터의 온 열의 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열이 와요? 네네,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S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1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세 개로 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더 세밀하게 자른 거 이거를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요 식을 이용을 하면은 두 번 미분한 것도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h 시점에서의 온도, 그 다음에 x 시점에서의 온도를 빼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h 시점에서의 온도, 그 다음에 x 시점에서의 온도를 또 뺀 거를 더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그 세 개 보여주신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열 방정식을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 미분한 게 나와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주위와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점이 얼마나 높냐 낮냐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한 번 미분한 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가를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두 번 미분하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입자의 영향과도, 입자의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입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뭐 향초를 여기 가운데에 피면은 이 향초가 막 퍼지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산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느 각도 혹은 어느 스케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자의 움직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입자의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것과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시 거시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무작위 걸음, 랜덤 워크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가운데 지점에 있다고 했을 때 동전을 던져가지고 네. 앞면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네. 무작위로 걷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이런 무작위 걸음이랑 실제로 미분 방정식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 사실은 이 두 개의 대상도 마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처럼 두 개의 다른 대상을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랜덤 워크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사실 요거는 1차원이니까 되게 단순하죠.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2차원에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살짝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상황. 격자를 이제 살짝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트래젝토리, 입자의 움직임에서 어느 경로로 가는지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은 브라운 운동, 영어로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냄새가 퍼지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퍼지는 거라던가 이런 모양들이 실제로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임의로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브라운 운동이라고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공식으로 풀어서 그걸 뭔가 예측할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두 개를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미분의 정의만 이용을 하면은 사실은 브라운 운동 혹은 무작위 걸음에서 열 방정식을 또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U라는 친구를 아까 열 방정식에서의 온도처럼 어떤 입자가 이 X라는 지점에 시간 T에서 있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혹은 빈도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는데요. 무작위 걸음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왼쪽으로 갈 확률이랑 오른쪽으로 갈 확률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했었죠.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운데로 어느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운데로 오려면은 왼쪽에서 오든가 오른쪽에서 와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을 제가 t 플러스 타우라고 적은 거거든요. 아, t 플러스 그냥. 1 정도로 이해가 네, 하셔도 돼요. 그래서 t 플러스 타우 시점에 x라는 지점이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점에 있을 확률을 u라고 했을 때 t 플러스 타우 시점에 x에 있다는 거는 결국은 왼쪽에서 오든가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와야겠죠. 오든가. 그러면은 왼쪽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올 확률이 2분의 1.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네네. 미분의 정의를 써보면은 이 왼쪽 항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사실 테일러 전개를 쓴 건데요. 여기서 제가 그냥 근사적으로 적겠습니다. 근사적으로 왼쪽 항은 그 전 시점, x 플러스 t 시점에서 이제 뒤에 있는 텀이 결국은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도 t 시점이랑 t 플러스 타우 시점, 그러니까 양 끝점을 이해를 하는데 중간의 값들을 알면은 그러면은 양 끝점에서의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근사를 할 거니까 미분을 다시 다 적분하지는 말고 그냥 다 같은 값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냥 더한 겁니다. 그래서 근사적인 식이에요, 왼쪽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왼쪽 이제 오른쪽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같은 항이 있죠, 중간에서. UXT. 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면은, 제일 처음에 봤었던 열방정식의 꼴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권도영 교수님이 어떻게 이런 방정식이 나온지를 유도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보기엔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아까 본 잉크도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잉크가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어쨌든 결국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농도 차이를 따라서 흐른다는 식이잖아요, 지금. 그런 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 결국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을
방향을 모델링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람의 움직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사람의 움직임이 마치 제가 술을 한잔하고 걷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처 없이 그러면은 그게 바로 무작위 걸음인 건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제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노이즈라고 하는 게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을 이용한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요. 네. 그게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 무슨 그 인공지능 확산 모델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졌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저도 재밌었는데요 보면서 네. 지문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심지어 국어야. 네, 이게 국어 나온 게. 영역에 네. 나온 문제인데 근데 저도 쭉 한번 읽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답 맞추셨어요, 교수님은? 아, 풀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수능 지문에 따르면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랜덤워크, 무작위 걸음과 대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미지가 다음과 같은 일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점점 노이지한 이미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점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지문에서 설명했었던 순확산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가는 과정이 역확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쉬운데 아까 퍼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피크 두 개가 있을 때 네. 그게 결국 열이 퍼지는 것처럼 쭉 퍼지는 형태로 돼서 결국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랑 다른 거는 그 항이 하나 더 있어요. 가운데로 가게 하는 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 이런 이제 형태를 띠는 건데요. 순확산 과정이 추가된 항 하나 외에는 이제 정확하게 열 방정식이랑 동일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확산 과정을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역확산 과정은 이것의 반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이 반대 과정을 잘 실제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이 문제를 풀면서 엄청 골치를 싸맸을 학생들 생각하니까 좀 짠한 마음도 들면서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좀 더 참고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플랫폼을 오늘 우리 박형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1년 동안 이 세나수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려운 수학 개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독일의 오버글파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수학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개발한 것인데 일반인을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뭐 직선, y는 뭐 x 더하기 a는 숫자예요. 이 직선이 a를 바꿔 나가면 바뀌거든요. 이렇게 쭉 그렇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겠죠. 이미지너리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쓰게 되면 그 수식을 넣어주고 a라는 숫자를 내가 바꿀 때 바꿔 나가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줘요. 계속.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 아 a를 바꿔놓으면 이게 바뀌는 거구나 하고 아이들이 알게 되거든요. 좀 더 어려워지면 열방정식. 그것의 해가 아까 말한 그 열의 분포인데요. 시간이 가면 점점 열이 확산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눈으로 역시 보여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에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이미지너리 그 체험관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탐방해보면 심지어는 뭐 화산이 터졌어요. 예전에 그리스에서 프랑스로 가야 되는데 거기 공항이 언제쯤 문 닫는 거야. 이런 거를 다 이걸 풀어서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더 활용해서 수학이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수리과학원에 꼭 찾아가야만 쓸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직접 컴퓨터에 설치해서 할 수 있고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수학을 보면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가 나온 김에 열 방정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너리로 한번 구현해 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그래서 박형주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화산이 터졌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슬란드에 이제 화산이 터졌다고 했을 때 이 화산재가 어떻게 퍼지는지 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는 대기는 어떤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속도를 예측을 하죠. 전체 공간에서 또 장을 그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왼쪽을 넣으면 이제 오른쪽이 나오는 것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넣은 거고 오른쪽은 저 수식을 풀어서 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라고 알려준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의 재밌는 점이 저 엡실론이라고 하는 얼마나 빠르게 퍼질 것인가를 네.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엡실론이 굉장히 크게 된다면 처음 시점에서 확 퍼져버리겠죠. 그렇지만 엡실론이 만약에 작아진다면 결국은 퍼지지 않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뭉쳐있는 상태로 쭉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의 방정식으로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를 좀 조정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의 재밌는 점. 그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만 봐가지고는 알 도리가 없는. 그렇지만 저 수식에 바로 저런 종류의 정보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열 방정식 굉장히 다양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그래서 세상을 바꾼 방정식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6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 이번에는 네. 우리 김현우 교수님이 SVD, 네.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방정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SVD는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수학 이론에 뿌리를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하고 변환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먼저 SVD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게 변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네. 함수의 어떤 일반화된 버전이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무언가를 무언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오퍼레이터의 가장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가 선형 변환이라는 건데요. 이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행렬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한번 그 예시를 볼게요. 행렬은 행과 열에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어떤 수학적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 행렬에 1, 1로 이루어진 또 다른 행렬 혹은 벡터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2, 3, 4 곱하기 1, 1이라는 벡터죠. 행과 열을 순서대로 곱하면 되는데요. 네.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적어주면 3이 되고요. 네.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을 해서 두 번째 자리에 적어주면 7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A라는 행렬을 통해서 네. 1 곱하기 1이 3 곱하기 7로 변환이 됐죠. 숫자들의 모임인 행렬은 일종의 그 변환을 주는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시키는 오퍼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벡터는 뭔가 방향성을 가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1은 1,1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 되죠. 좌표 평면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벡터는 행렬의 가장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이런 변환을 주는 행렬이 어떤 기작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주는 분해예요. 즉 우리는 어떤 것을 찾을 거냐면 이 A라는 임의의 행렬을 세 개의 행렬로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예를 들면 1, 2, 3, 4를 이 네. 세 가지 요소의 곱으로 세 가지의 어떤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각각의 행렬들이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얘는 회전하는 그런 변환을 줄 거고요. 네. 얘는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변환을 줄 것이고요. 네. 한번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또 다른 회전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녀석이. 우리가 여기에 A라는 행렬에 어떤 벡터 X를 곱했잖아요. 그러면 이를 다시 쓰면 A 곱하기 X라는 거를 우리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먼저 X에다가 V 트랜스포즈라는 요거에 대한 변환을 하고 그 결과에 다시 시그마라는 변환을 입히고 그리고 다시 U라는 변환을 입히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정리하면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얘는 어떤 회전과 늘림과 줄임 그리고 또 다른 회전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는 3113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행렬이 있다라고 네. 해봅시다. 결과만 적을 거예요. A는 사실 어떤 세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0.71, 마이너스 0.71, 0.71, 0.71 곱하기 4002 곱하기 0.71, 0.71, 마이너스 0.71, 0.71 이
3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이 행렬의 오프 다이어고널 밖에 있는 엔트리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다 0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구조를 가지는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돌리고 느리고 돌리고의 역할을 순서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변환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알았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재밌는 예시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라는 건요, 픽셀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픽셀은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갖고요. 숫자의 값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밝은 부분, 낮으면 낮을수록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255, 1, 2, 255다. 그러면 이 행렬이 표현한 이미지는 이쪽 부분은 밝고 이쪽 부분은 어두운 이미지, 즉 이런 꼴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이미지가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 16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4x4라는 레졸루션을 갖는 이미지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션이라는 것을 하면요, 그 가운데에 대각선만 있는 이 행렬이 요런 값들을 가져요. 476, 223, 13.96, 2.06. 이 시그마가 요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죠? 값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뭔가 이 녀석들보다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A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요 녀석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쵸? 476.35가. 네네네.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얘 U도 이런 식으로 생기고 V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시그마의 첫 번째 것만 가져오고 U의 첫 번째 열만 가지고 오고 V 트랜스포의 첫 번째 행만 가지고 오는 식으로 원래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좌우를 비교해 볼까요? 꽤 비슷하죠. 255, 252.07, 그러네요. 200, 204.73.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래의 정보를 꽤나 그럴싸하게 근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근사를 우리의 그 일상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압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압축. 데이터를 압축시켰다. 아. 네.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를 우리가 5개의 싱귤러 밸류를 가지고 리컨스트럭트를 하고자 하는 건데, 네. 그 싱귤러 밸류 고유값이라는 게 22만 8천, 그리고 뭐 4만, 2만 6천, 2만, 15,000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 싱귤러 밸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한 5개 정도만 가지고선도 원래의 이미지를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션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이거를 이렇게 네. 해체했다가 다시 재조합하는 네. 이유는 파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1000개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를 뭐 한 5개 혹은 100개 가지고만 만든다 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죠. 저 SVD라는 방정식을 통해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줄여서 비용을 아끼기 위한 그런 그게 목적이라고 한 가지 하셨잖아요. 예죠. 네네. 그게 한 가지이면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고차원에 있으면 이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갖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 SVD를 통해서 고유 벡터들을 보면요, 이 데이터들이 내재적으로 어떤 그 패턴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패턴을 네. 갖는지. 네.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네. 걸 제대로 학습시키려면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방정식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SVD를 통해서 내재된 패턴을 찾는 과정을 브로드한 시선에서는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차원 축소라고 부르고요. 차원 축소. 네, 이 SVD를 통한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바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갖는 어떤 방향성을 설명한다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학생 성적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과 열에 학생 1, 2, 3, 4, 5와 그다음에 수학, 과학, 영어, 역사, 음악 성적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뭘 할 거냐면요, 수학 성적의 평균을 다 0으로 맞출 거고요, 영어 성적의 평균을 다 0으로 맞출 거고, 과학 성적의 평균을 다 0으로 맞출 거예요. 0으로 맞춘 다음 얻은 행렬이 바로 이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낸 건가요? 그렇죠. 뭐 어떤 과목은 뭐 10점에서 20점 사이에 있고, 어떤 과목은 뭐 30점에서 40점 사이에 있고, 어떤 과목은 100점에서 200점 사이에 있으면 뭔가 얘네들을 같이 분석하기에 불공평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과목의 평균을 다 0으로
맞춰줍니다. 한 학생에 대해 5과목의 성적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어떤 공간에 그리려면 5차원 공간에 얘를 그려야 돼요. 근데 5차원 공간에 우리 그림 어떻게 그릴 거예요? 못 그리죠. 5과목에 대응되는 점을 우리가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죠?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차원을 낮춰주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같은 게 필요하죠. 아까 얘기하신 거. 네. 만약에 원래 데이터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찍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수학, 과학, 영어, 뭐 역사, 음악인데 분명히 패턴이 있을 거예요. 내재된 패턴이 만약에 있다면 굳이 이 5개의 과목들로 학생들의 성적을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과적 성향에 대한 정도, 문과적 성향에 대한 정도만으로 뭔가 이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SVD를 그렇죠. 적용하나요? SVD를 네. 적용을 해서 네. 가장 중요한 성분 2개를 뽑으면 그 2개의 중요한 성분이 이 원래 원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방향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SVD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온 결과를 해석만 하면 돼요. 이렇게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로 표현을 할 거고, 임의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X가 몇 개의 행을 갖고 몇 개의 열을 갖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걸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까 X에 대해서요. U를 찾았더니 이렇고요. 시그마를 찾았더니 이렇고, V를 찾았더니 이래요. 그러면 보시면 숫자가 뭔가 성적은 뭐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SVD를 해봤더니 싱귤러 밸류가 58, 17, 6, 2, 0 이런 식으로 분포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뭔가 이 나머지 3개는 이거는 좀 버리고 싶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이 3개를 잘라낼 겁니다. 3개를 잘라내는 대신에 여기서 잘랐으니까 U와 V 트랜스포즈에도 공평하게 잘라내야겠죠. 그래서 V에서는 밑에 3개를 잘라내고요. U에서는 오른쪽 3 컬럼들을 잘라내서 걔를 UK 그리고 2개만으로 이루어진 이 녀석을 시그마 K, VK 트랜스포즈라고 부르겠습니다.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 VK 트랜스포즈의 이 녀석을 보면요. 부호는 같은 부호를 갖느냐 다른 부호를 갖느냐만 보시면 되는데, 수학, 과학, 음악이 같은 부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네요. 이 3개와 이 2개를 일종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어요. 방향성이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수학, 과학, 음악이 있으니까 얘를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과적 성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뭐 얘는 영어가 엄청나게 숫자가 크죠. 영어가 절대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문과적 성향이라고 일단 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UK와 시그마 K를 곱한 결과인데요. 얘를 보시면 결국에 원래 성적 데이터는 G와 VK 트랜스포즈 이 녀석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SVD에 의하면요.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첫 번째 학생이 이과적 성향을 얼마큼 갖고 문과적 성향을 얼마큼 갖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얘도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4예요. 첫 번째 컴포넌트, 즉 이과적 성향이 훨씬 더 큰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16과 15 얘네들은 크기가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그래서 문과적 성향과 이과적 성향을 골고루 갖춘 학생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데이터에서는 네. 부호는 중요하지 않나요? 절대값만 중요한 거예요. 네, 부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얘를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거창하게 적었지만 뭐 이과적 성향, 프린시펄 컴포넌트 얘를 문과적 성향이라고 하고, 이과적 성향이 1이 있고 문과적 성향이 1이 있으면 여기에 1,1을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성향에 대한 좌표를 나타낸다고 치면요. 얘네 둘은 이과적 성향이 되게 강한 친구들이고 얘는 문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고 얘는 골고루 있는 친구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출발은 변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었는데, 현대에 들어서 이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근본 수학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방정식을 소개할 시간인데, 바로 우리 권도현 교수님이 준비하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네,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식인데요. 어떤 식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사족을 단다면 네.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그러니까요. 네, 네. 제 생각에 이 부등식은 정말 기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져왔고요. 특별히 그래서 방정식이 제목인데도 부등식을 끼워 주신 거군요. 네, 그렇죠. 제 생각에 이 부등식의 의미는 벡터 공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부등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벡터 공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그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리고 외적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벡터 내적이라고 왼쪽에 제가 쓴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절대값을 취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U에다가 이제 2개짜리 세로줄을 그렸고, 그다음에 V에다가도 그렇게 그렸습니다. 2개짜리 세로줄은 뭐예요? 저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저 벡터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라는 벡터의 길이, 그리고 V라는 벡터의 길이. 그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내적은 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우리가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가 아예 같다면은 두 개를 마치 곱한 것처럼 생각을 할 건데요. 같은 방향에 있으면은 저 값이 커진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랑 V가 같은 방향에 있으면 값이 커진다. 네, 이 벡터 내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U라는 친구를 제가 이제 U1, U2 이렇게 쓰고요. 2차원상에 이제 두 벡터로 적을 거고, V라는 친구도 V1, V2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친구는 각각의 첫 번째 항을 곱한 거, 그리고 그거랑 두 번째 항을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길이라고 쓴 것도 요거에 전체 이제 루트를 취하고, 아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각각의 원소들을 제곱을 해준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루트를 취해주면 길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 V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거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숫자를 넣어도 항상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항상 네. 절대 저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써보면은 위에 이렇게 제가 일부러 내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했는데 얘를 조금은 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벡터를 표현을 해보자면은 왼쪽은 U1, V1, U2, V2 요거에 이제 제곱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U1 제곱 플러스 U2 제곱, V1 양쪽 다 제곱 제곱한 플러스 V2 제곱. 네. 그래서 2차원 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2차원 상이 아니라 n차원에서도 되고요. 일반적인 함수 공간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등식이 뭔지는 일단 알았으니까 네. 이 부등식의 의미를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볼 건데요. 이제 위에 있는 그 부등식을 제가 한번 이 좌표 평면상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U라는 벡터는 저렇게 빨간색 위쪽으로 되어 있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V 벡터는 이제 X축으로 가는 벡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내적은 사실 어떤 친구냐면은 U를 X축 상에 정사형을 합니다. 정사형을 한다는 것은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이제 이렇게 사형을 시킨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저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U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게 저 밑에 있는 빨간색 그 친구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내적을 한다는 뭐냐면은 저 친구, 저 빨간색에다가 V의 길이를 다시 곱하는 겁니다. V의 길이가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저 세타, U랑 V의 각도에 따라서 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U랑 V의 방향이 같은 경우, 그러면 네. 세타가 0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타가 0인 경우에는 결국은 정사형을 시켜도 자기 자신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가 이 U랑 V를 내적한 게 가장 커지는 그 시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직각으로 된다면은 그땐 제일 작아요. 그리고 정사형을 시키면 원점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0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넘어간다면은 X축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하학적인 이해인데, 아까 있는 요 왼쪽의 부등식을 절대값을 없애버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밑에 분모로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사실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다를 의미합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보면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네. 이렇게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두 벡터 사이의 관계를 각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이랑
관계를 좀 지어보면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라고 네. 해서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한다고 했을 때 값이 크면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한다.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 좋아한다. 라고 이해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두 벡터가 같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 두 벡터를 내적한 값이 결국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직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0이 되고 네. 그러면은 선호도가 서로 이제 아예 그냥 관련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반대의 성향이겠죠. 아까 그 문과적 성향을 나타내는 벡터와 이과적 성향을 나타내는 그 두 벡터 기억하시나요? 네. 그 두 개를 내적하면 정확하게 0이 돼요. 아. 그 데이터를 가장 근본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 두 가지를 찾은 거죠. 네. 1,1, 0,1과 같은.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 내적의 개념이 어디선가 숨어 있습니다. 저것이 보여주는 거는 판타지 영화를 선호하는 것과 코미디 영화를 선호하는 것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상관관계 얘기를 딱 되게 잘 하셨는데요. 결국은 확률에서 우리가 공분산과 분산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등식이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분산. 예, 분산과 이제 공분산이라는 게 공분산. 결국 상관계수라고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네. 있거든요. 공분산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두 개를 곱해요. 근데 곱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내적을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expectation, 기대값을 취해준 것으로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분산은 그냥 이제 말씀하신 거는 차원이 1일 때잖아요. 그러면은 두 벡터 사이의 분선은 뭘까? 우리가 벡터라고 했으니까 차원이 여러 개잖아요. 네. 뭐 2차원이라고 치면은 그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분산이 그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SVD랑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접점이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A 네. 트랜스포즈 A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네. 공분산 행렬 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여기 영화를 관련돼서 예를 써주셔서 그렇다면 혹시 이 부등식이 뭐 이 영화를 보신 분은 뭐 이 영화도 좋아하셨습니다. OTT 같은 데 보면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잖아요. 뭐 거기에 혹시 사용되는 그런 식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사연어 처리,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챗GPT 같은데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내적 같은 게 실제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SVD 배웠잖아요. 후시 슈바르츠 부등식하고 또 내적하고 뭔가 좀 그 공통점이 많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SVD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고차원일 때 그 고차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작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우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정말 핵심되는 아까 근본적인이라고 하셨나요?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추려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삼각부등식이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삼각 네, 부등식이요? 삼각부등식. 삼각부등식은 그 삼각형에서 네.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 크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관계를 잘 이용을 하면은 이런 네. 것도 보일 수 있고 되게 활용되는 분야가 많은. 어떻게 보면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 되게 이제 아니 그거보다 낫다고 하세요. 지금 배틀이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저희가 세상을 바꾼 7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고대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지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얼마나 전진시켜 왔는지 하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세나수 시즌2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